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 왠지 모르게 어색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로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어서 늘 듣기만 하고 있던 이 채널에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인을 평생 옆에 두고 살고 계시나요?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물론 어린 시절을 함께한 친구들만큼 속속들이 사정을 전부 알고 있는 사람도 없겠죠. 저는 물론 그 친구들도 저의 인생을 함께한 친구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된 친구들이 더 마음이 잘 통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쏟아붓는 시간이 저 자신에게 쏟아붓는 시간보다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들려드릴 제 이야기는 아이를 통해 알게 된 지인과 그리고 제 남편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듣다가 웃음이 빵빵 터지길 기대해보며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는 가장 먼저 시집을 가게 된 것 같아요. 한창 사회생활을 해야 할 시기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30대 초반이면 결혼을 하는 친구들도 몇 명 있긴 했지만 저랑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은 남자친구조차 없는 친구들도 있어서 결혼 생활이라는 걸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걸 막연하게만 생각해왔지 갑작스럽게 아이가 생겨서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되는 부분도 있었고 무서운 부분도 있었어요. 부모님의 품을 갑자기 떠나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너무 빨리 시집을 가게 되는 것 같다면서 서운한 마음을 먼저 내보이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생겨버린 아이를 흘려보낼 수도 없고 또 아이가 제 뱃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턴 저에게도 모성애라는 게 생긴 것인지 아이에게 애착이 생기더라고요. 제 남편은 저보다 4살이 연상인 남자였는데 역시나 회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외모는 제 취향이 전혀 아니었는데 힘든 사회생활을 하면서 위로를 받다 보니까 저절로 마음이 가게 되더라고요. 비밀로 사내 연애를 하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전부 다 들통이 나게 되었죠. 솔직한 말로 제 입사 동기들은 전부 의아한 얼굴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제 남편의 외모가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었어요. 머리숱도 별로 없고 하고 다니는 모습도 전형적인 직장 다니는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4살 연상인데 액면가로만 따지면 7에서 8살은 더 위로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달까요? 저도 사실 제 남편의 나이를 듣고 생각보다 어리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가진 채로 웨딩드레스를 입는다는 게 조금 슬펐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긴 했어요. 친구들도 저에게 시집가서 잘 살으라며 용기를 주었고요. 저는 물론 걱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댁은 서울이 아닌 전라도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도 못할 거고 둘이 직장도 같이 다니고 있었으니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까지 있었죠. 사실 사람은 외모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제 남편이 무뚝뚝하긴 해도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평생토록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꽤 어른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외동딸로 자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으면서 자랐어요. 부모님께서는 지원이 필요한 모든 일에 지원을 해주셨고 제가 좌절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실패라는 것은 누구나 겪는 일이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냐에 따라서 사람의 의지와 목표가 달라는 거라고 저에게 좌절도 해봐야 하는 경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늘 긍정적인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살아온 환경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일이기도 했는데 남편은 위로 형만 2명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큰 아주버님, 작은 아주버님이죠. 그리고 밑으로 여동생이 있었고요. 사남매였어요. 큰 아주버님은 공부를 정말 잘하셨고 둘째 아주버님은 운동을 잘하셨대요.
큰 아주버님은 전라도에 있는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강의를 나가고 계셨어요. 목표는 정교수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둘째 아주버님은 태권도로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나갈 정도로 엄청난 인재였는데 부상으로 인해서 국가대표는 해보지 못하셨고 지금은 전라도 시댁 근처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시면서 살고 계셨어요. 막내 신우 또한 전라도에 있었는데 아직 나이가 어려서 열심히 본인 치장하는데 바쁜 삶을 살고 있는 상태였고요. 문제는 우리 남편이었죠. 셋째 아들로 태어나서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닌 사람이라서 시부모님의 눈밖에 나버린 것이에요. 학창 시절을 보낼 때도 공부 잘하는 큰형, 운동 잘하는 둘째 형에게 가려져서 관심조차 받지 못했었대요. 사실 저희 시댁이 잘 사는 편은 아니었는데 큰형 뒷바라지에 작은 형 뒷바라지에 셋째인 저희 남편에게 쏟아부을 힘이 없으셨겠죠. 그만큼 지원도 못 받고 있는 둥 없는 둥 취급을 받았으니 그냥 평범하게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학원도 뭐 하나 다녀본 게 없고 하고 싶었던 것도 별로 없었대요. 대학도 진학을 포기할까 하다가 큰 아주버님께서 대학은 나와야 하는 거라고 고등학교 3학년 시절 1년 동안 죽어라 공부를 시켜서 겨우겨우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대학 졸업 즉시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해서 독립을 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서울에 살고 있는 가족이 우리 남편이었던 거죠. 시댁 식구들은 전부 전라도에 있었으니까 명절이 되면 저희 부부는 전라도로 내려가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불만이었죠. 저희 친정은 서울에 있었으니까 명절 중에 하루 이틀은 친정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전라도에 내려가서 보내야만 했으니까요. 또 시가 식구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친정은 평소에도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지만 본인들은 전라도에 있으니 명절 아니고서야 볼 시간도 없지 않겠냐고요. 물론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움직이기도 불편했을 뿐더러 틈만 나면 전화하자. 주말에 할 거 없으면 내려와라 하면서 몇 번 부르기도 하셨었거든요. 1년의 명절, 생신 때만 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걸핏하면 전라도에 와라 하시니 한 달에 한 번은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적당히 거절을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만큼의 센스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하긴 그러니까 그 나이 먹도록 여자친구가 없었나 싶기도 했고요.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우당탕탕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 정확하게 5개월이 지나서 저는 출산을 했고 그때부터는 육아를 하느라 정말 정신없이 지내게 되었죠. 친정엄마가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간혹 가다가 서울에 오셔서 육아에 참견을 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어요. 확실히 시댁과 친정은 다르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저를 제일 먼저 생각해 주시고 제가 편한 거, 제가 불편한 걸 먼저 봐주시는데 시어머니께서는 하루 종일 우리 손주 운다, 우리 손주 웃는다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위해서 움직이는 동안 정말 아이 얼굴만 쳐다보시는데 이럴 거면 왜 도와준다고 하고 찾아오신 건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였죠. 정말 아이 100일까지는 밤잠도 못 자면서 육아를 하느라 임신 중에 찐살도 다 빠져버렸고요. 아이 100일이 지나서 시댁 식구들이 전부 아이 얼굴도 볼 겸 전라도로 내려와라 하셔서 결국 100일 막 지난 아이를 자동차에 태워 4시간을 내려가 시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댁 식구들 십자 노릇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건지 어린 시누이부터 저를 보고 슬쩍 핀잔을 주대요. 어머, 언니 살 다 뺐네요? 운동했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애는 안 보고 운동한다고 하던데 혹시 언니도 그런 타입?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가씨. 제가 운동을 할 시간이 어디 있다고. 애를 봐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독박 육아잖아요. 그냥 애 키우다 보니까 힘들어서 살이 쭉쭉 빠진 거죠. 이상하다. 우리 엄마는 애를 4살 키웠어도 사람 안 빠졌는데. 언니 혹시 뭐 다이어트 약 같은 거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비싸던데. 설마 오빠가 사줬어요? 아니라니까요. 가뜩이나 오랜 시간 차 타고 오느라 멀미나 죽겠는데 왜 그래요? 시자는 시자라고 시작부터 트집을 잡더니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며느리라면 응당해야 하는 일이다 하면서
아주 그냥 사람 피곤하게 하더라고요. 위에 형님 두 분도 그동안 시어머니께 당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는지 아주 저를 불쌍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그 눈빛만 봐도 며느리들끼리 공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아무튼 시댁에서는 도움도 안 주면서 일만 시키니 제가 시댁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이야기를 친정부모님께는 털어놓을 수가 없었죠. 뭐 지나가는 말로 우리 시댁은 그냥 그렇지 하고 말은 해도 대놓고 흠은 못 잡겠더라고요. 친정부모님께서 속상하실까 봐요. 거기다가 저를 외동딸로 키우면서 끔찍하게 아끼시던 분들인데 제가 괜히 시댁 인간들 욕했다가 부모님이 열받아서 뒤집어 엎기라도 하면 곤란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디 털어놓을 곳이 없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시간이 쭉쭉 지나가면서 친구들은 하나같이 시집을 가지 않아서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지도 못하고 저한테 애를 어디다 맡기고 나와서 술 한잔 하자고 하는데 엄마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애를 누구한테 맡기고 나가서 놀다 오겠어요. 친구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저도 친구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들이 애를 안 낳아봤으니까 육아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일인지도 모르는 거죠. 오히려 저한테 서운하다고 하더라니까요. 아니 애를 뭐 남편한테 맡겨도 되는 거고 솔직히 너도 나와서 좀 놀아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맨날 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술이나 한잔하자고 하는 건데 그것도 못 나온다 그러면 어떡해? 우리 서운하다 얘. 야 나도 서운하거든. 남편은 맨날 회사 갔다 와서 피곤하다고 집에 오자마자 씻고 눕기 바쁜데 어떻게 애를 봐달라고 그래? 그게 우리나라 남편들의 문제야. 아니 지들만 하루 종일 일했어? 따지고 보면 너도 하루 종일 육아했는데 퇴근하고 와서는 반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휴 내가 이래서 결혼하기가 싫다니까. 남자들은 하루 종일 집에서 쉬어야 한다. 너는 집에서 쉬지 않았냐 하지? 아니 집에서 쉴 수나 있냐고. 집안일이 몇 갠데. 그래 너도 잘 알고 있네. 우리 남편도 딱 똑같은 한국 남자야. 그러니까 나 못 나가. 너희들끼리 재밌게 놀고 술 마시고 그래. 그렇게 매번 거절을 하면서 저도 솔직히 속이 많이 상했죠. 남편한테 애를 좀 봐줄 수 없냐고 물어봐도 남편이 매번 인상을 쓰니까 더 이상은 봐달라고 말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탈출구가 필요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 정보도 많이 부족했고 부모님 세대에서 쓰던 방법들은 이미 너무 낡은 것들이라 새로운 육아용품들이 많이 나와 있었기에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고 싶었죠. 인터넷으로 검색을 쉬지 않고 한들 써본 사람이 직접 말해주는 후기가 부족했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광고가 너무 많더라고요. 좋다고 해서 사서 쓰다가 피를 본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육아동지를 찾아 나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먼저 맘카페에 가입을 했더니만 이미 끼리끼리 잘들 놀고 있더라고요. 새롭게 끼어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 친구 만들 곳이 없나 하고 찾아보다가 좋은 걸 알게 되었죠. 바로 문화센터였습니다. 딱 저희 아이 개월수에 맞는 프로그램이 오픈을 했고 저는 바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빨리 수강을 듣는 날만 기다렸죠. 그렇게 첫 프로그램 수강을 하는 날 저는 정말 신세계를 맛보았습니다. 아이는 오감 체험 활동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저는 엄마들이랑 수다를 떠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문화센터 수업이 끝이 난 다음에는 다 같이 카페에 둘러앉아서 아이를 재우고 수다를 떠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육아 정보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서로 아이들의 잠투정을 어떻게 달래는지부터 시작해서 곧 시작할 학습지 정보까지 머리가 터지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마음 맞는 언니 하나랑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언니는 정말 신기한 사람이었어요. 시댁은 서울에 있고 친정은 미국에 있는 언니였는데 미국에서 쭉 살다가 아이를 가지면서 한국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한국으로 오셨어요? 아이를 키우기엔 미국이 훨씬 좋지 않아요. 저 같으면 한국에 안 들어오고 미국에서 애 키웠을 것 같은데 요즘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영어 모르면 음식 주문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건 그렇지만 우리 하우스밴드가 많이 아파서 말이야. 수술을 해야 해서 한국에 들어왔어. 아메리칸 병원비는 정말 지금이거든.
거기다가 아프고 나니까 부모님 옆에 좀 있고 싶다고 해서 나도 미국에서 하던 일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따라 들어온 거지. 언니, 그러면 너무 외로우시겠다. 친구들이랑 전부 미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친정 식구들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영상통화 있는데 뭘. 그리고 우리 시댁 식구들 아주 나이스해. 다들 내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뭐 시키지도 않고 말도 잘 안 걸어. 나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면 내가 못 알아듣는 척 하면서 영어로 대꾸를 했더니 이제는 본인들이 답답한지 뭐 안 시키더라. 정말요? 와, 언니도 대단하다. 저는 무슨 일 시키면 거절 못하고 다 하게 되던데. 뻔뻔하면 다 되는 거지 뭐.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라고 그랬거든. 미국 살 때 말이야. 귀하게 키운 아들 미국 가서 눌러붙어 산다는 것도 억울한데 며느리 전화라도 받아야 하겠다고 말이지. 그래서 매일 전화드렸지. 미국 시간에 맞춰서. 한국에는 아침 5시 정도. 그때 전화해서 어머님도 영어 좀 배우시라고 영어는 막 샬라샬라 했더니만 딱 3일 만에 그만하라고 하시더라. 우와, 언니도 배짱이 크네요. 아니, 형부는 왜 가만히 있어요? 언니가 그렇게 하면 형부가 화를 낼 법도 하지 않아요? 우리 남편은 내 편이지. 미국에 있을 때 내가 가장이었거든. 내가 돈 벌어서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 남편 쯧소리 못했어. 우리 남편이 대학을 미국에서 나오면서 유학 온 거거든. 근데 이 인간이 글쎄 비서를 연상원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나랑 결혼을 한 거였단 말이야. 시민권 나올 때까지 취업도 못하고 시간만 버리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먹여 살렸고 내 덕에 시민권도 나온 거라서 내가 뭘 하든지 나한테는 아무 말도 못해. 언니가 경제권을 들고 있었구나. 저는 완전 반대거든요. 일하다가 임신해서 결혼한 거라서 경제권도 남편이 들고 있고 그래서 집에서 육아 한 번을 안 도와줘요. 설거지는커녕 쓰레기 한 번을 안 버려줘요. 어머머, 요즘 남자들은 그게 문제라니까. 시켜도 안 해. 아니, 집안 살림이 왜 다 여자 거야? 남자도 같이 해야지. 우리 남편은 집안일도 다 하고 육아도 다 해. 내가 돈을 버니까. 근데 미국에서 하던 일 다 정리하고 들어왔으면 언니네도 벌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형부는 아프시다면서요. 미국에서 하던 사업 자체를 정리한 건 아니고 잠시 맡겨둔 거지. 여기서도 뭐 해볼 거 있으면 찾아봐야지.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아서 괜찮아. 그나저나 주말에 뭐 해? 우리 시간 되면 같이 캠핑 가는 거 어때? 캠핑이요? 그거 장비 다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애들 나이도 아직 4~5살인데 캠핑 가서 잘 놀 수 있을까요? 미국에는 이 나이 되면 흙도 파먹어. 애들 다 걷기 시작하면 마당에서 뛰어노는데 뭐. 내가 장비 빌려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렇게 저는 언니네 가족이랑 함께 캠핑을 가게 됐죠. 언니는 정말 여유로워 보였어요. 캠핑을 준비하는 내내 형부가 나서서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언니는 캠핑 의자 펼쳐놓고 쉬더라고요. 그런데 형부도 좋아서 스스로 하는 일인지 둘이 엄청 웃으면서 캠핑 준비를 하더라고요. 반면에 저랑 남편은 난감했죠. 텐트를 칠 줄도 모르고 애는 울고 보채고 하니까 막막했어요. 언니네는 형부가 일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양인지 시키지 않아도 형부가 알아서 척척하더라고요. 저희가 텐트를 어떻게 쳐야 하는지 몰라서 설명서를 읽는 동안 형부가 본인 텐트를 다 치고 도와주시겠다면서 찾아오셨죠. 남편이 형부랑 같이 텐트를 치는데 힘쓰는 일을 하나도 못하더라고요. 그냥 직만 박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 망치질 하나를 못하는 것 있죠? 하도 답답해서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제가 했더니만 잘 바뀌더라고요. 그러니 언니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 남자가 그것도 못하면 어떡해. 은하 아빠는 집에서 설거지만 해요? 힘쓰는 일은 전부 은하 엄마가 하고. 이것도 뭐 해봤어야 하는 거죠. 보니까 제이네 아버님께서는 베테랑이신 것 같은데 저희는 캠핑이 처음이라서요. 어머, 핑계. 은하 엄마도 처음인데 칭을 잘만 박는구만. 여기 와서 그럼 음식 만들 세팅이라도 좀 해봐요. 고기는 남자가 구워야 맛있지. 일부러 언니가 작정을 한 사람처럼 남편을 굴리니까 남편 놈 입이 삐죽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머리숱이 별로 없다고 했었잖아요.
저희 남편 회사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받은 건지 정수리에 구멍이 휑하게 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솔직히 남편이 탈모라는 걸 믿고 싶지 않았는데 반짝반짝한 두피가 떡하니 보이니까 탈모임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니까 저도 가발이라도 사줘야 하나 싶고 머리 이야기는 일부러 꺼내지 않았는데 남편이 식사 준비 세팅한다고 언니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니까 언니가 남편의 정수리를 보고 빵 터지더라고요. 은하 아빠, 혹시 까파 알아? 일본 괴물인가? 까파. 정수리가 횡댕구리한 걸 보니까 까파 닮았네. 가파가 뭔지 몰라서 검색을 해보니까 정수리가 비어있는 일본 무슨 괴물인지 신인지 하는 거더라고요. 가뜩이나 남편이 스트레스 받아 하는 부분이었는데 언니가 가파를 닮았다고 깔깔 웃으니까 기분이 팍 상해버린 거죠. 남편이 그 자리에서 울그락불그락 하더니만 저한테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아이 이게 뭐가 재밌다고 웃긴 웃어. 에이씨 기분 나빠. 가파? 참나. 아니 언니가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왜 그래. 아이 농담도 농담다워야지. 내가 지금 대머리 귀신이랑 닮았다고 놀리는데 그게 기분 좋을 사람은 어딨어? 언니가 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우리랑 정사가 다를 수도 있지. 아, 당신도 화만 내지 말고 이왕 애 데리고 나온 거 즐겁게 놀다 가자, 응? 저런 여자랑은 말 섞고 싶지도 않아. 어차피 우리는 들고 온 것도 없으니까, 에이씨, 나 먼저 집에 갈래. 당신은 놀다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아, 지금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아, 그럼 나랑 은하는 어쩌고? 아, 더 놀다가 저 언니네 차 타고 집에 오면 되잖아. 저 집 차도 엄청 큰 차더만. 낑겨서 타고 오던지. 여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어떡해. 아, 그래도 자리는 지켜야지. 내가 가판가 몸파가 소리 들으면서 여기서 놀 이유가 있어?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지. 에라이, 기분 나빠. 나 집에 갈 거야. 따라오든지 놀다 오든지 알아서 해. 물론 남편이 기분 나쁜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니가 비아냥거리는 말투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꼭 주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정말 너 연예인 누구 닮았다 하는 말투로 가파 닮았다고 말을 한 건데 그냥 배인배처럼 웃고 넘기거나 정 기분이 상했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5살 된 딸까지 있는 마당에 혼자 집으로 가겠다고 저러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하던지 거기다가 중간에 가버리면 언니 입장에서도 가파 닮았다고 한 것 때문에 강해되니까 눈치가 보일 거 아니겠냐고요. 사람이 화가 나도 자리만 조금 지켜주면 어디가 덧나나 싶었죠. 그런데 이 남편놈 정말로 자동차를 휙 끌고 가버린 겁니다. 은하 엄마 뭐해? 스문 압박한 거야. 왜? 내가 설마 까파라고 했다고 간 거야? 아니야 언니. 회사에서 급하게 또 호출이 왔대요. 오늘 끝까지 자리 못 지킨 거 미안하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했어요. 변명을 하긴 했지만 그걸 곧대로 믿어줄 사람이 없었죠. 결국 그렇게 이상한 분위기에서 캠핑을 하게 되었는데 또 막상 놀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여행 같은 느낌을 내보는 것이기도 했고 애들 둘이서 워낙 죽이 잘 맞으니 귀찮게 하는 것도 없이 신나게 놀다가 잠도 알아서 자더라고요. 언니랑 저랑은 맥주 파티를 열었고 형부는 아픈 것도 있지만 운전을 해야 하니까 술은 마시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신나게 수다를 떨고 놀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다음날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얼굴을 보자마자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은 내가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놀 생각이 들어? 아니, 당신이 차를 타고 먼저 가버렸는데 어떻게 그럼? 내가 뭐 거기서 여기까지 택시라도 타고 와? 같이 가자고 했거나 전화를 했으면 태우러 갔겠지. 당신이 그렇게 가서 나도 곤란했다고. 당신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 왔다고 둘러댔는데 그리고 나까지 왜 가야 하는데? 나도 놀고 싶었다고. 당신은 내가 화가 난 것보다 노는 게 중요해? 그 여자 아주 마음에 안 들어. 당신도 앞으로 교류하지 마. 뭐라고? 아니, 내 친구야. 내 육아 동지라고. 당신이야말로 텐트 하나 칠 때를 칠 줄도 모르는 사람이면서 뭐 도와준 게 있다고 나한테 이래나 저래나. 뭐? 텐트 칠 줄 알아야만 잔소리 하냐? 그 말이 아니라 집에서도 육아하는 거 하나도 도와준 적 없으면서 왜 참견이냐고.
나한테 누구 만나라 만나지 마라 할 시간에 애를 좀 봐. 남편이랑 그렇게 부부싸움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남편은 제가 언니를 만나러 나가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고, 언니를 만난다고 하면 만나러 가지 말라면서 저에게 잔소리를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무시하고 언니랑 몇 년 동안의 만남을 이어갔죠. 남편은 맨날 저에게 잔소리를 해대니 저는 남편이랑 대화를 하기 싫어졌고 점점 저희 사이는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계기는 사소했지만 깊어진 꼴이 그동안 꽤 있었는지 채워 넣기가 쉽지 않았죠. 더욱더 틀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남편이 회사를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서 탈모가 오는 것 같다며 말 같지도 않게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가세요? 탈모가 오는 것 같아서 회사를 그만두겠다니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 여보,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끽해봐야 당신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면서 우리 애까지 키워야 하는데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우리 애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 초등학생 때부터 학원 줄줄이 다녀야 하는 거 몰라서 그래? 아 내가 뭐 대체 없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그랬어? 아 나도 생각이 더 있어. 나 사업하고 싶어. 내가 회사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알겠어. 남자는 사업이야 사업. 사업해서 한번 크게 돈 버는 게 중요한 거라고. 어머 진짜 대책 없다. 무슨 사업? 당신 사업이라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나 있어?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굴려갈 건데 계획은 있냐고. 그런 거 없이 남들 하는 거 따라하겠다고 어디 돈만 쓰고 망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제발 정신 차려. 우리는 이제 가늘고 길게 가야 하는 시기라고. 애 키우면서 들어갈 돈이 벌써부터 막막한데 아 갑자기 무슨 사업이야. 여보 우리 제발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하면서 살자. 내가 지금 버는 돈으로는 우리가 남들 하는 것만큼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지. 아 돈이 있어야 우리 노후도 생각할 거 아니야. 내가 사업으로 돈 벌어오겠다고.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야? 괜히 빚만 지지 말고 아 제발 정신 차리고 지금처럼 아끼면서 살자.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더는 못 살겠어서 그래. 회사에서는 늘 업무로 스트레스 주지 성과를 내도 만년 과장이지. 내 나이에 과장인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회사에서 일부러 나 승진도 안 시켜주고 있다고. 내가 윗선에서 싸바싸바를 안 해서. 아 그럼 징직에 좀 하고 살지 그랬어. 당신이 처세를 잘 못해놓고 왜 갑자기 그 불똥이 우리 가족한테 튀어. 내가 우리 집에서도 맨날 구박받으면서 컸는데 결혼해서까지 마누라한테 구박만 받아야 해? 아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당당하게 찾아서 좀 해보자. 나 어릴 적부터 우리 형들한테 내 여동생한테 앞뒤로 꽉꽉 막혀가면서 살았다. 아 뭐 하나 잘한 거 없다고 어디서 주워오냐 아니냐는 소리 들어가면서 그런 내가 사업 한 번 해서 큰 소리 떵떵 치며 살아보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냐 남편은 본인이 여태까지 얼마나 억눌려 살아왔는지 잘 알면서도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한다면서 저에게 너무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죠. 하지만 저는 저희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전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 인간이 사업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온 것입니다. 저는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돌아와 오늘이 본인의 송별회였다고 내일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바람에 알게 되었어요. 이 인간이 미치지 않고서야 나이 40 중반에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시댁에 가서 일렀죠. 아범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아이 그래. 남자라면 칼을 뽑았으니 뭐라도 썰어야지. 자고로 남자가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내조다 내조. 우리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말이야. 며느리가 내조를 잘해가지고 지금만큼 벌어먹고 사는 게다. 그러니까 너도 잘해라. 알겠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까지도 안으로 굽을 줄 몰랐죠. 제가 오죽하면 너무 짜증이 나서 언니를 붙잡고 구구절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언니가 제 등을 토닥이면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사업이라는 게 말이야. 어려워 보이지만 뭘 해야 할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언니도 미국에 수면 땅에 헤딩했는걸.
그러니까 조금만 잔소리 줄이고 잘 지켜봐봐. 정말 대박내지 어떻게 알겠어. 언니, 우리 남편은 여태까지 사업에 사자도 안 꺼내던 사람인데 그냥 본인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사업한다는 감투라도 쓰고 있겠다는 거라고요. 그거야 모르지. 일단 시간이 지나서 가족들이 힘들어하면 본인도 느끼는 게 있지 않겠어? 한번 응원해줘봐. 언니까지도 저에게 남편을 응원하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지 말고 한번 믿어봐주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일부러 남편 사업에 관심을 끊고 이 인간이 돈을 주던 안 주던 일단 적금을 들어놨던 돈을 깨서 생활을 해보자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활비 타령을 하지 않고 기다리면 남편이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저에게 뭔가 행동을 취해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인간 정말 대책이 없었어요. 제가 적금을 깨서 생활을 하는 걸 알고는 오히려 금전적인 여유가 있었던 거냐며 탱자탱자 사업에 대한 구체화는 없이 인맥이 중요하네. 뭐네 하면서 밖으로 나갈 생각만 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언니를 집으로 초대해서 언니를 붙잡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오전에 볼 일이 있다며 나갔다가 일찍 들어왔더라고요. 언니가 집에 있는 걸 보면서 인상을 팍 쓰는데 제 기분이 더 상하는 겁니다. 그놈의 가파 이야기 한번 했다고 몇 년이 지나도록 속 좁은 사람처럼 굴건지 제가 정말 의지하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기 기분 상한 건 몇 년이나 가면서 제 기분이 상하는 건 살피지도 않는 남편 때문에 제가 결혼을 잘못해도 단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정도 많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소갈맹이가 엄청 작고 소심한 인간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은하 아빠, 사업한다면서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뭐 그냥 이것저것이죠. 아직 시작 단계라 뭐 없습니다. 이제 사업한다고 사업 낸 지 6개월 지났을 뿐인데요. 매출도 딱히 없고.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뭘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고객들도 움직이죠. 다들 불경기라고 지갑을 안 여는데 제가 지금 무슨 수로 뭘 하겠습니까? 고객들이 안 들어오는 걸 가지고 저한테 친구라도 하시려고요. 불경기 때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지금 은하 아빠의 사업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타겟층을 정확하게 정하긴 한 거고요. 어떤 물건을 파는지 설명을 하지도 못하는데 있을 리가 없죠. 은하 아빠가 팔아야 할 서비스나 상품 같은 게 누구를 겨냥한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타겟 고객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뭐 20대한테만 팔고 30대한테만 팔아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사서 쓰는 거죠. 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업을 할 겁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하는걸요? 아무나 다 쓸 수 있다는 건 누구도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나 다름없죠. 유나 아빠한테 필요한 건 그 제품을 사지 않으면 안 될 구체적인 고객층을 설정하는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업하면서 투자 대비 수익 분석은 해봤고요. 언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 유동성은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있냐고요. 진짜? 사업에 대해서 뭐 좀 알아요? 그만 좀 하세요.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여자가 뭘 안다고 사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요. 어디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고 들은 걸로 아는 척 하지 말라고요. 저 얼마 전까지 회사에서 굴러먹다 온 놈이라 그 정도는 다 알고 있거든요. 사업은 무슨 집안일이나 제대로 할 것이지. 여자가 말이야 남자 하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라고. 남편놈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나 언니나 전부 벙쪘죠. 도대체 언제적 시대 사람인지 그딴 말을 뱉습니까? 제가 봤을 땐 언니 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었는데 말이죠. 언니는 여자가 살림이나 해야지 어디서 사업에 참견을 하냐는 말이 무척이나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만 그 뒤로 저희 집에 일절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입장에서도 자존심이 상했겠죠. 언니도 미국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친한 동생의 남편이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싸우자는 말투도 아니었고 충고를 하는 말투도 아니었어요. 그저 사업을 구체화했는지
대화를 나누자고 말을 좋게 좋게 꺼낸 것인데 남편이 발작을 하니 제가 언니한테 몇 번이나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언니는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놀러 오지 않았죠. 제가 언니의 집으로는 몇 번 갔어도 언니가 저희 남편과 마주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사업은 2년 만에 망하게 되었어요. 사실 망할 것도 없었죠. 뭐 하나 해둔 게 없으니까 그냥 폐업 신청만 하면 끝이었거든요. 그동안 저는 남편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서 생활비로 썼고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3개월쯤 지나자 돈이 죄다 떨어져서 양쪽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제가 생활비를 빌리자 다들 한 소리를 하셨죠. 도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생활비가 없어서 돈을 꾸러 다니냐고요. 정말 면목이 없었는데 시댁에서는 돈을 주시면서 절대로 남편 길을 눌러서는 안 된다고 잔소리를 하시고 정말 하루하루가 지침의 연속이었어요. 남편의 나이가 40 후반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제 와서 어느 회사에서 받아주겠냐고요. 남편은 다시 취직을 해보겠다고 이력서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좌절을 맛보았죠. 꼴에 또 중소기업은 가고 싶지 않다고 하니 제가 오죽 답답했겠어요? 여보,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아. 당신 말이야, 눈만 높아서 자꾸 중견기업 대기업만 알아보는데 당신 나이야 어느 누가 그런 데서 받아주고 싶겠어. 만년 과장이야 놓고서. 그래서 나도 답답해. 나도 사업한 거 후회하고 어떻게든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돈 벌어오고 싶다고. 근데 회사들이 죄다 튕기는데 어떻게 해? 내가 몇 군데 좀 알아왔어.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스타트업도 있고 당신 조건 맞춰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보고 추려왔으니까 여기다가 이력서라도 한번 내봐. 몇 장의 서류를 건네주니까 남편놈 한숨 푹 쉬면서 받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정말 식당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할 판이라 마음이 급해졌죠. 남편은 몇 군데 더 이력서를 넣었고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한 줄기 빛처럼 한 군데 회사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안 될 줄 알았는데 스타트업 회사라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언니한테 부탁을 하고 싶었지만 언니네 회사는 미국에 있고 또 언니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부탁할 수도 없었죠. 게다가 남편놈 자존심상 허락하지 않을 것 같기도 했고요. 아무튼 남편은 면접을 보게 되었고 채용이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기쁜 날이었어요. 그 나이에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기적과도 같았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세 식구가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돈을 벌어왔고 몇 년만 지나면 중학생이 될 아이를 위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양계 야금야금 빌렸던 돈도 갚아가면서요. 처음에는 생활하기가 너무나도 빠듯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유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타트업 회사였기 때문에 회사 구조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남편의 도움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실무에 대해 잘 모르는 건지 어리버리하다고 하대요. 그래서 남편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놈 지 사업이나 그렇게 해보지 꼭 남의 밑에서만 잘 하더라고요. 태생이 남 밑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봐요. 하여간 지 밥그릇도 못 알아보는 놈이랑 결혼한 제가 잘못인 거죠. 그렇게 저희 남편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차곡차곡 그 회사 안에서 본인의 입지를 다졌고 회사는 엄청나게 발전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명함은 내밀 수 있을 정도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게 전부 남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공을 돌리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한번 사업에 실패를 해봤기 때문인 건지 뭔지 겸손하게 회사 생활을 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탈모가 멈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어서 그랬던 걸지도 모르죠. 아무튼 남편은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고 2년 만에 아주 꿈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승진했다고? 당신이 그럼 드디어 어디 팀이라도 하나 맡아서 운영하게 된 거야. 무슨 소리라는 거야. 팀 운영은 원래부터 내가 하고 있었던 거나 다름없지. 완전히 파격적인 승진이라고. 파격 승진.
얼마나 파격적이길래 이렇게 흥분까지 해서 말을 하고 그래. 혹시 뭐 이사 자리라도 앉게 된 거야? 당신 임원이 된 거야? 그래, 나 임원 됐다. 근데 내가 이사로 만족이나 할 수 있겠어?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게 얼만데. 무려 부사장이라고, 부사장. 그게 말이 돼? 부사장이라니 갑자기? 우리 회사가 스타트업 회사라서 엄청 작은 회사잖아. 임원 자리 뭐 하나씩 주면 사원은 하나도 없을걸. 나만 자리 하나 올려주시는 건데 대표 옆에서 내가 워낙 싸발싸발을 잘했다 보니까 부서장 자리를 주겠다고 그러네. 이제 우리 인생 켰다. 월급도 오를 거라고. 진짜 너무 잘 됐다. 그동안 양가에 돈 갚는 것도 그렇고 언니한테도 돈 빌린 거 있어서 갚느라 눈치 보였었는데 한 방에 갚을 수 있겠어. 뭐야, 그 언니라는 사람한테도 돈을 빌렸었어? 한 방에 갚겠다고 그래. 내가 아주 부사장인데 그 정도도 못하겠어? 이제 우리 걱정 하나도 없으니까 당신도 말이야 부사장 마누라답게 행동거지 잘하고 다니란 말이야. 알겠어? 그렇게 돈이 없어서 고생했던 시간이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남편은 파격적인 승진을 했고 떵떵거릴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그 꼴이 보기 싫긴 했지만 잘한 건 잘한 거니까 칭찬을 해줄 땐 제대로 해줘야 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축하의 의미로 부사장 승진 파티를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그런 걸로 파티까지 해. 번거롭게. 그냥 우리 식구끼리 맛있는 거나 먹자. 그럼 시부모님도 다 초대해서 할까? 전라도에서 여기까지 번거롭게 어떻게 왔다 갔다를 해. 그래도 뭐 하나 잘하는 거 없던 셋째 아들이 승진까지 했는데 당연히 오시지 않을까? 아주버님 댁에도 연락해 놓을게. 그래. 그런 거 한번 해보든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기대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시댁 식구들 전부를 초대했고 기꺼이 셋째 아들의 부사장 승진 소식을 듣고 축하를 해주시겠다며 서울에 올라오시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친정부모님도 초대를 했어요. 그렇게 가족들끼리 두런두런 모여서 승진 파티를 열기로 한 날이었죠. 제가 일찌감치 식당 예약도 해두었고 케이크도 준비를 해뒀어요. 축하 파티 준비를 끝내고 양가 가족들이랑 같이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제 어깨를 딱 잡더라고요.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거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니까 나중에 열어봐. 남편이 룰루랄라 편지 봉투 하나를 주고 가길래 저는 기대를 했죠. 두툼한 것이 안에 돈이 들어있어도 단단히 들어있겠다 싶어서 몰래 봉투를 열어보았는데 웬 종이가 들어있더라고요. 편지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서 열어보았는데 너무 충격적인 게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종이는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뒤를 다시 돌아보니 남편이 시댁 식구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은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 계시더라고요.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서류 뭐야? 집에 가서 열어보라니까 그걸 못 참고 열었어. 지금 이 자리에서 준 이유가 나한테 열어보라고 준 거 아니야. 이 서류 뭐냐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온 식구들의 눈이 제 손에 들린 이혼 소장에 꽂히게 되었죠. 남편놈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떠들더군요. 딱 보면 몰라. 이혼 소장이야. 눈깔 없어 눈깔? 고명 몰라? 그동안 내가 사업을 한 해 만에 할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잔소리만 잔뜩 놀아놨지. 너 잘난 줄 알고 그 언니인지 뭔지 아는 여자랑 짝짝 콩 맞아서 나한테 이것도 모르냐 저것도 모르냐 아주 난리였잖아. 내가 이 순간을 기다렸다. 내가 보란듯이 성공해서 너 발로 뻥 차는 이날은 도장이나 찍어 이년아. 아니 박서방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2년이라고? 지금 귀한 내 딸한테 2년? 그 귀한 따님 이제 반품할 테니까 다시 데리고 가세요. 예? 저는 부사장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전현이랑 더 이상 살 생각 없습니다. 자네 지금 그게 우리 앞에서 할 말인가? 지금 우리 딸이랑 이혼을 하겠다고? 예, 이혼하겠다고요. 저 자그마치 부사장입니다, 부사장. 마누라 내조받아야 할 사람이지 바가지 긁힐 사람 아니라고요. 저는 저런 여자랑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지 친구인 년이랑 둘이 갑하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도 자존심 팍팍 부리면서 지 잘못 없다는 인간
저도 싫다고요. 이혼할 거라고요. 아니, 우리 오빠한테 갚아라고 했다고? 아, 언니가 이혼당할 짓을 했네. 어떻게 그 정수리 비어있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이거는 이혼당할 만하다. 이혼당해도 싸. 시끄러. 가만히 있지 않고 뭐 우리 셋째 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저희는 말릴 생각 없습니다. 솔직히 셋째 며느리가 조금 빳빳하긴 했지. 애교도 없고 그렇다고 눈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 우리 아들이 마음이 들만 했어. 아니 사돈 그게 지금 저희 앞에서 하신 말씀이십니까?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다들 벙찐 얼굴을 하는데 남편 놈만 속 시원한 얼굴을 하고 있대요. 저도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밝히고 싶었던 사실이 있었는데 타이밍이 딱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 놈,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거는지 궁금하지도 않다는 얼굴을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저렇게 당당하게 구는 건지.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딱 큰 소리로 질러버렸습니다. 언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요. 나는 지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더욱더 겸손해지고 가정에 충실할 줄 알았지? 박서방 확 잘라버려. 나한테 이혼을 하자고 하네? 언니, 나 이혼할 거니까 이제 남남이니까 조인공 확 잘라서 실직자 만들어버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 남편 놈 웃겨 죽겠다는 얼굴로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아니 너 어디서 드라마 많이 봤냐? 그 언니는 무슨 그 언니 그 언니 그 미국에서 있던 언니? 그 언니가 우리 회사랑 무슨 연관이 있다고 나를 잘라? 야야 정신 차려. 우리 대표 남자 걸랑 아주 그냥 기가 막힌다 막혀. 마지막 바락이야 뭐야? 너한텐 그게 자존심이냐? 너네 회사 대표가 남자라고? 아 나도 그런 줄 알았지. 네가 말한 그 대표 바지 사장이야. 네가 다니는 회사 누가 소개시켜준 회사인 줄이나 알아? 그 언니가 소개해준 회사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여자가 소개시켜준 회사라니? 아이 혹시 대표가 바지 사장이라니? 가는 마당에 내가 일일이 이야기를 해줘야 하나 싶긴 하지만 말 그대로야. 언니 미국 시민권자잖아. 언니 이름으로 사업체 만들 수가 없어서 바지 사장 앉혀놓고 언니가 실질적인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라고. 너네 대표도 월급 받는 놈이다 이 말이야. 애초에 나도 몰랐어? 언니가 나한테 말 안 해주고 당신 취업 자리 구한다니까 요즘 좋은 회사 많다고 이곳저곳 넣어보라고 목록 뽑아준 걸 당신한테 나는 줬을 뿐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언니네 회사가 껴있었던 거고. 아니 그 여자가 나를 채용해? 그건 더 말이 안 되잖아. 왜긴 왜야 이 미련 곰탱이야. 내가 언니한테 돈 빌려가면서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당신한테 기회 한번 줘보겠다고 그런 거겠지. 나도 당신이 취업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알았어. 언니가 그제서야 당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언니네 회사고 혹시라도 미리 알게 되면 자존심 상할까봐 말 안 한 거라고. 당신한테도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 당신이 여자는 무슨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무시했던 그 언니가 당신네 회사 대표라고. 그게 사실이라고? 아니, 너 말도 안 되는 구라치면서 나랑 이혼 안 하려고 뻐기는 건 아니지? 내가 왜 굳이 이혼하고 싶은 게 비단 당신뿐인 줄 알아? 답도 없이 자존심만 부려가면서 사업이니 뭐니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너 같은 놈이랑 나도 이혼하고 싶었어. 어딜 가도 쪽팔리게 아주 정수면 휑해가지고 이 카파 새끼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지금 뭐라고 그랬어? 카파 새끼? 너 지금 남편한테 그게 할 말이냐? 너 이제 내 남편 아니잖아. 그래, 너는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무시해도 괜찮고 나는 이 휑한 정수리 가지고 놀리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니? 이혼해 이 새끼야. 너 부사장 자리 취소야. 너 같은 건 당장 해고당할 거라고. 해고가 그렇게 쉬운 줄 아나?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남편의 눈이 흔들렸죠. 그도 그럴 게 남편 놈이 회사에 취직을 했다는 것만 해도 운이 좋은 일이었는데 부사장까지 2년 만에 달 수 있다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이가 벌써 5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본인이 뛰어난 것도 없고 사업이 망한 후에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인간이 스타트업 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사에 취직을 한 것도 그렇고 부사장까지 당해 이상하다고 스스로 느낀 거겠죠. 당연히 남편 놈이 승진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지만 언니가 뒤에서 남편의 승진을 돕고 있었던 거죠. 그놈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말 한마디 해주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남편도 저도 언니가 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걸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1년이 지나서야 알았으니 언니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했을까요. 언니는 남편의 경력과 능력을 감안해 남편을 채용했고 필요한 위치로 배치해주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성과를 내고 빠르게 승진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언니는 저희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던 과거를 떠올리며 조용히 지켜봤었나 봐요. 남편은 자신이 회사를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언니의 계획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내에서 직원들의 신임을 얻고 조직 내에서 신속하게 인정받았고 마침내 부사장 자리에 오를 때쯤 남편은 자신이 마침내 성공했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언니의 계획이었어요. 언제라도 이 인간이 저를 무시하면 해고를 해버리겠다는 계획이요. 저는 분해서 언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고 언니는 알겠다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곧 남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이혼 소장을 내밀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기도 했어요. 제가 박서방을 잘라버리라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본인이 노력해서 얻은 자리이자 성과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모든 것이 전부 계획된 일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이었죠. 언니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했고 남편의 해고 통보는 허무하게도 전화 한 통에 끝이 났습니다. 승진은 당연히 취소되었고 한순간에 백수가 되어버렸죠. 지금 이렇게 전화로 해고 통보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해줘. 부사장 자리야 오늘 쓰겠다고 해놓고 해고라니요. 이건 부당해고입니다. 그동안 박 팀장님이 해온 성과표를 보시면 부당해고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나이가 있으니 어떻게든 기회를 드려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네요. 저희 회사도 구멍가게는 아니니까요. 짐은 이번 주 내로 정리해주세요. 말도 안 돼. 내가 부사장 자리까지 승진했는데 갑자기 해고라니.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때? 당신이 나에게 승진 선물을 준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승진 선물을 내가 선사하게 됐네? 아니지. 승진을 못했으니까 승진 선물이라고 할 수 없나. 당신은 해고당했으니까. 그럼 우리 아들이 지금 회사에서 잘렸다는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거긴 엄마. 오빠 완전히 새된 거지. 새언니 진 소개로 회사 들어갔다가 언니랑 이혼하겠다고 지르는 바람에 부사장은커녕 해고당했다잖아. 아니, 아직 이혼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아들을 그렇게 잘라버리면 어떡해. 며느리 주제에 제정신이야 지금? 며느리 주제. 지금 이 세월이 오르도록 우리 딸을 고작 며느리 주제로 표현했다 이겁니까? 이런 상놈의 집안 같은 이라고. 예, 가자. 박서방. 아니 망할 놈아. 네가 반품하겠다는 우리 딸 내가 아주 곱게 잘 걷어가마. 어디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내가 가만히 냅두나 봐라. 청문회, 잠시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시치어서 잘못했다고? 사과가 늦어도 너무 늦지. 대뿔 아무것도 없는 주제. 그렇게 기고만장 자존심만 부리더니 아이고 야, 너 같은 건 내 쪽에서 사양이야. 그렇게 확 질러버리니 시댁 식구들 전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더라고요. 남편 놈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볼썽사납게 주저앉고 말았고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이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미안했죠. 하지만 우리 딸은 제 손을 꾹 잡아주면서 저에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눈물이 나왔어요. 저 거지 같은 인간들이랑 진심으로 헤어지는구나. 이제는 우리 아이만 보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당연히 시댁 식구들부터 시작해서 남편놈까지 돌아가며 저를 찾아오고 전화를 하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모조리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제가 잠시 이혼 숙려 기간 동안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친정집까지 찾아온 걸 보고 경찰까지 불렀네요. 어찌나 집요하던지. 정말 피곤해 죽는 줄 알았지만 경찰이 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경찰 무서워서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빌고 비는 남편을 뒤로하고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면 아이가 적응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워낙 가정에 관심이 없던 놈이라 그런지 아이도 친정집에 잘 적응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인간 해고 당한 뒤로 저랑 재산 분할 반반하고 있는 돈으로 뭐라도 해보겠다고 설치다가 결국에는 전라도로 내려갔다는 것 같아요. 저랑은 연락을 안 하지만 저희 딸아이에게는 문자가 간간히 도착하는 듯 했어요. 딸이나 저나 관심 없어서 대꾸조차 안 하지만요. 언니에게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고 언니는 내년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형부 치료가 잘 끝났다면서요. 언니가 미국에 가게 되면 딸아이랑 방학에는 미국에 가보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저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 탄탄히 다지려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